여러분, 발달심리 세 번째. 제가 이번에는요, 저번 시간에 정신분석에 대한 얘기를 짧고 재밌고 간단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또 짧고 재밌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죠. 이 사람은 조금 앞에서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그 성적 욕구에 대한 발달하고 좀 다르게 좀 더 자세하게 길게 좀 나눠놨어요. 이 사람은 첫 번째 그 발달 단계를 어디로 뒀냐면 신생아의 단계에서 설명을 했어요. 0세에서 1살. 네. 이때 어떤 게 잘한다고 했냐면요. 이 사람이 신뢰와 불신이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뢰와 불신이라는 게 뭘까요? 누워있는 아이는요,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네.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똥 싸면 어떻게 해요? 울죠. 네. 이렇게 자기가 불편한 걸 막 울면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아이는요, 엄마도 아이를 처음 낳아보고 자기도 처음 태어나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큰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 큰 아이를 키울 때 되게 예민하게 키웁니다. 아이가 조금만 찡찡찡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아이가 불편해하는 게 뭐가 있나, 뭐 기저귀도 봐주고, 젖도 물려봤다가, 뭐 안아도 줬다가, 뭐 이렇게 막 키우죠.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신뢰라는 게 생겨요. 이 신뢰가 뭐냐면, 내가 좀만 불편하다고 표현하면 곰새 엄마가 반응을 하는구나. 엄마, 내가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세상은 참 믿을만한 곳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표현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반응받는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신뢰를 경험한다고 하고요. 이제 둘째, 셋째, 넷째로 가면서부터 이제 불신이 깊어진다고 해요. 왜냐면 그 엄마가 첫째를 키우면서 한 가지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애가 울어도 죽지는 않는구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째 때는 막 뭘 하다가 애가 울면 하던 걸 놓고 갔는데, 이제 둘째, 셋째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뭘로 하고 있는데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이걸 마저 빨리 하고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기다리는 애는 이제 뭘 배울까요? 웬만큼 울어서는 오지 않는다라는 걸 배워요. 네. 울어도 죽지 않는다. 웬만큼 울어서는 오지 않는다. 그럼 애는 울음소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엄청 커지죠. 네. 처음부터 막 그냥 울어 제끼는 거예요. 오는 거 안 오는 거 한번 보자 하면서 막 겁나 크게 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막 크게 운다고 하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아이들이 좀 고집을 피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집도 세고, 뭐 동생들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말도 잘 안 듣고 막 큰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둘째, 셋째들이 그 자기가 불편한 반응을 했는데 빨리 안 오니까 좀 불신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뢰,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1살 때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 이제 자율성 대 수치가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해요. 이게 한 2살 때까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자율성과 수치가 왜 생기냐면, 이렇게 막 누워있던 애가 2살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긴단 말이에요. 기고 걷는단 말이에요. 기고 걸을 때 이 아이들은 보는 것마다 항상 새로운 것을 보죠. 그러면 이렇게 기고 걷는 아이들은 처음 보는 물건을 탐색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몸에. 그 레이더가 어딜까요? 입이죠, 입. 그 아이들이 왜 입에다 자꾸 넣을까? 이 발달 심리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2살 때는요, 그 사물을 구분하는데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걸 구분한다고 해요.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을 것, 못 먹는 것, 이런 걸로 이제 그 학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거를 보게 되면 자꾸 그 레이더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하지 마 그러면서 뭘 먹고 싶은데 막 못 먹게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해. 막 문도 막 다 막 걸어 잠궈놔. 막 한번 열어가지고 막 다 애들 막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 막 기어가가지고 막 장롱 문고리 만지다가 열리네? 이거 뭐야? 그러면서 다 꺼집어내버리잖아요. 막 와 꺼집어내고 막 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엄마가 문을 잠궜어. 그럼 애가 어떻게 생겨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수치심이라는 게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건 왜 안 열리지? 하면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먹어보고 싶은데 왜 뭐라고 하지? 내가 이걸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누구를 키울 때 그렇게 해요? 첫째를 키울 때 그렇게 해요. 첫째를 키울 때 다 걱정되니까 막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는 것들을 계속 막고 막 막아놓고 못하게 하고 걸어놓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또 배우는 거죠. 뭘 배워요? 키우다 보니까 웬만큼 주워 먹어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걸 또 배우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면 갈수록 부모님이 어떻게 키워요? 그냥 놓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 혹시 기어다니는 아이가 막 부엌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배를 찔렀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걔네들도 호기심 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불 같은 거 불이라고 쳐볼게요.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불 가까이 가는데 뜨거워.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막 자기 손을 넣어요? 안 넣어요. 절대 안 넣습니다. 생존의 본능이 얼마나 강한데요. 놔둬도, 예, 그냥 막 불러 먹어도, 예, 그냥 놔둬도 지가 안전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호기심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좀 놓아먹이는 애들은 어떤 게 자라요? 자율성이라는 게 자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봤어.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수치심이나 자기를 의심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을 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라면서 보세요. 첫째인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뭐 선택할 때.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지, 뭐 와이프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지, 뭐 애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지, 뭐 이렇게 그냥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둘째, 셋째, 특히 막내들 보세요. 막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불지. 그죠? 그 사람들은 왜 마음대로 해불어요? 옛날부터 그냥 놔 먹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살 때까지 자율성과 수치심이라는 게 자랍니다. 이 아이가 이제 3살에서 한 5살 정도 되는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자라냐면 주도성과 그리고 죄의식이 자란다고 해요. 주도성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스스로 선택했어. 내가 하기로 했어. 이게 자기 선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주도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양육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단께. 이래버리면 애가 뭐를 밀고 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뭐, 잘 안 됐어도 그냥 믿고 지켜봐주고 끝까지 가는 걸 보고 나면 이 아이도 계속 스스로 하다 보면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2가지를 막 자기가 난관을 넘어서 어딘가를 가본다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율성을 준 아이들이 주도성도 같이 잘 자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키우면서 자율성을 안 줬던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하나 일이 시작이 돼도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끝까지 못 가요? 해봐야 네가 그렇지 이렇게 되는 피드백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해봐야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선택 자체가 나의 선택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내 선택이 아니니까 좀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치원 다닐 때 이미 그 태도가 훈련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안 해불고 시작해불고 안 해불고 뭐 이런 사람들 보시면 그분들은요 그 선택을 본인이 했다라고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되게 약해요. 결국은 이게 신뢰 대 불신, 뭐 신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성 아니면 불신이 뭐 예를 들어서 수치심 뭐 이렇게 된다면 뭐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자율성이 이제 주도성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수치심과 이런 의심이 죄책감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걸로 보게 되죠. 그렇게 자란 유치원생이 초등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생에게는 어떤 게 발달을 하냐면 근면성 그리고 열등감이 발달을 합니다. 근면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율성과 주도성 이게 유지가 되면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성공 경험이라는 걸 쌓아갈 수 있어요. 본인이 잘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치심과 의심이 죄책감으로 발전한 사람은요. 열등감이 만들어집니다. 왜? 열등감이 뭐예요?
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가 선택해가지고 지가 힘들어도 막 가는데 얘는 자기가 선택을 안 해가지고 해놓고도 마무리를 못 지어. 그러면 얘는 성과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그런 경험들을, 성공 경험들을 많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은 질문하면 자 답해볼 사람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막 저야 막 손을 든대요.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래요. 애들 얼굴을 보면 남들 다 손 드니까 손을 막 다 따라 든대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 선생님 나도 시켜주세요 이런 애가 있고요. 손 딱 들고 난 시키지 마라잉 이런 사람이 이런 애들이 있대요.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손 들어놓고도 내가 잘할 자신이 없는데 이게 죄책감이 있는 아이가 열등감이 표현되는 거죠. 결국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과 근면성으로 자신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그 단계에서 좀 고착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생 시절을 지난 아이가 청소년이 됩니다. 이 청소년은요, 정체성과 그리고 그 역할 혼미로 빠진다고 해요. 정체성은 뭐예요? 근면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쌓이는 성공 경험과 실패 극복 경험을 가지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뭐 역할 혼미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끝까지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난 누구지? 난 뭘 잘하지? 난 어떤 걸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기 때 이 정체성이 있음과 없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체성이 있는 아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진학할 때부터 이제 선택해서 진학하잖아요. 인문계를 가든 특성화고를 가든 뭐 마이스터고를 가든 아니면 특목고를 가든 뭐 어쨌든 아이가 그 학교를 갈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공부 잘하면 인문계, 공부 못하면 특성화고로 갑니다. 본인이 선택하나요? 아니에요. 점수에 따라서 밀려 들어갑니다. 결국은 정체성이 있는 아이는 공부를 잘해도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가가지고 되게 취업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막 꼴통으로 문 닫고 막 인문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냥 밑바닥 깔아준단 말이에요. 자, 저는 양탄자입니다. 이러고 나를 깔고 가세요. 어떤 애들은 막 되게 그런 애들, 나는 발판입니다. 나를 밟고 뛰어가세요. 뭐 이런 애들. 근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고등학교는 뭐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요. 뭐 시간도 어차피 똑같은 3년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 갈 때. 전공을 선택해놓고 지가 그 전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이야. 나 뭐 좋아해. 나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 없고 잘하는 거 없고 되고 싶은 사람은 모르겠고 이러면 그냥 남들 대학 갈 때 그냥 똥지게 짊어지고 이제 대학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남들 가니까 가는 거지 뭐. 뭐 가가지고 대학 가서는 뭐 재미있겠어요? 네, 이게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제 얘기. 저 이제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에서 많이 놀았어요. 네. 딱 봐도 교회 오빠잖아요. 네, 엄청 잘생겼잖아요. 교회 오빠. 네, 토하지 마세요. 네. 교회 오빠였어요. 네, 못생긴 교회 오빠. 근데 뭐 중고등부 회장 계속하고 뭐 이렇게 기타 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리드하고 이런 경험들이 이제 리더십 훈련이 됐던가 봐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이제 뭐 신학대학도 가보고 싶었고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뭐 그때는 직업이 그랬잖아요. 청소년을 돕는 직업이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토목과로 보냈어요. 왜? 돈 잘 번다고. 갖고 토목과에 딱 갔거든요. 제 정체성은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데 토목과에 가서 이제 땅 길이 재고 넓이 재고 뭐 그죠? 네, 그런 거 배웠어요. 뭐 철근을 몇 개 박아야 되고, 뭐 콘크리트를 얼마나 부숴야 되고, 뭐 이런 거. 몇 땅에 힘이 있고 없고, 뭐 물이 흐르는데 뭐 물의 힘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배웠다니까요. 관심이 있었겠어요? 저는 교수님이 중국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일본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결국 전 직업을 정체성에 맞춰서 이제 다시 편입하고 뭐 대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을 좀 맞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도 내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거의 뭐, 제가 저희 학교 이제 기록 갖고 있잖아요, 기록. 제가 토목과 나온 전문대 기록을 갖고 있어요. 1점대 학점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78이라고, 대박이죠? 1.78을 받고도 졸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공부는 못했지만 동아리 활동을 또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들이랑 놀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정체성이라는 걸 청소년 시기에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하는 청소년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 길을 가서 역할의 혼미를 겪는 청소년. 네, 이런 것들은 영아, 유아, 아동 시기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결정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청소년이 드디어 이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요. 친밀성과 고립이 발달합니다. 친밀성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그 자신감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깊이 있는 관계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체성이 없고 역할이 혼미한 사람인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 폭이 점점 좁아지고 깊이도 얇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고립이 됩니다. 고립. 이 관계가 성장하는 게 청년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장하는 것들이 이제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관계를 기반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정체되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가 고립돼 버리면 사회적 성과가 정체가 돼요. 침체가 돼요. 침체가. 그래가지고 성과가 안 나와요. 근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성과가 납니다. 그래서 중년 시기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이 낮은 침체된 사람이 점점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제 자기 방향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이제 통합을 하는 사람과 이 분열이 되는 사람이 돼요. 노인이 됐을 때. 통합이라는 건 뭐냐? 이 대인관계가 넓어진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해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힘든 경험, 행복한 경험, 불행한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대인관계 능력을 가지고 잘 헤쳐나간단 말이에요. 내 정체성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내 정체성이 정리가 되면 다른 사람의 이해도 잘해요. 내 정체성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좋은 것, 나쁜 것들을 인생을 다 합쳐보면 이것이 통합되어서 내 인생이었구나라고 수용이 돼요. 이 사람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 슬픈 기억 이런 것들 집착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것도 다 내 인생이었지라고 하면서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용력이 엄청 넓어져서 통합적인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열돼 버리는 노인들이에요. 분열된 노인은 뭐냐? 분열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딱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 속에 좋은 게 오래 많이 남아요? 아니면 힘들고 나빴던 게 오래 많이 남아요? 네. 우리 포유류들은요, 힘들고 나쁜 것들을 많이 기억해요. 왜? 이거를 기억을 해야 이거로부터 우리가 보호하는 방법, 탈출하는 방법, 안전한 방법, 이런 것들을 막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좋은 건 다 까먹어버리고 나쁜 것만 원한과 후회와 집착과 이런 걸로 남아요. 아니 남은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데 그 이전의 삶에서 갖고 있는 과거에 대한 집착들이 지금의 삶에도 집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삶이 분열돼요. 좋을 때는 되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데 어떤 어른들은 나쁜 일 있으면 엄청 불행해하고 힘들어해요. 왜? 이 두 가지를 합치지를 못하니까. 통합이 되느냐, 분열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 노년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보면 다른 이론들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갈등이 대인관계에 기인한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인식을 해보면 어쩌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의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죠?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려면 영광군 청년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의뢰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상담에 이렇게 이런 이론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이제 인지 발달도 가야 되고 뭐 엄청 많아요. 우리 가야 될 길이. 다음 시간 기대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